안녕하세요.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정아, 미안하다. 분명 고모부 윤성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악! 제 몸이 그대로 3층 난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던 손끝에 착공 식용 대형 커튼이 걸렸습니다. 찢어진 천을 붙잡은 채 아래 행사 구조물 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억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6개월 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는 건 어렵습니다. M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저는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 자리는 고모부 윤성태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하나였습니다. 사고 직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 기정아,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왜 자꾸 고모부와 겹쳐 들리는 건지. 하지만 사고 순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먼저 놈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다리를 못 쓰는 페인이 되기로.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진짜 사냥을 시작하기로. 저는 차기정입니다. M그룹 전략기획 전무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적어도 사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1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빗길에 차량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모부 윤성태가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차만식 회장은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회사에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윤성태는 자연스럽게 그룹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는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윤성태는 더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정이 이 녀석 점점 제 아비를 닮아가는구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물을 가지러 주방에 갔다가 우연히 그를 봤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나이 든 가사 도우미를 향해 차갑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눈빛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그런 윤성태를 믿었습니다. 성태 아니었으면 회사 무너졌어. 그 말이 입버릇처럼 반복됐습니다. 고모인 차은서는 늘 남편 편이었습니다. 기정아, 내 고모부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데. 저는 그 말에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고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 제 힘으로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년 동안 준비한 대형 신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윤성태는 제 프로젝트를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빼돌렸습니다. 기정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실패하면 내 책임이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후계자로 인정받으면 그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강비서만이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도시 프로젝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차만식 회장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착공식 하루 전날,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강 비서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비서는 아버지 시절부터 우리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전무님, 타워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 3층 중앙 로비 구조물 쪽이라는데 정확한 상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착공식 준비 때문에 현장엔 단상과 커튼이 설치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강 비서와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차를 몰았습니다. 늦은 밤의 타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3층 중앙 로비, 가운데가 아래층까지 시원하게 뚫린 구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가 문제라는 거야?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정아, 미안하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려던 순간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허공으로 몸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손을 뻗던 순간 착공식용 대형 커튼 가림막이 손에 걸렸습니다. 천이 찢어지며 추락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행사 구조물 위로 몸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 순간의 기억이 흐릿했던 겁니다. 분명 고모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공백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윤성태는 제 빈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고모부 편으로 움직였습니다. 언론은 그를 M그룹의 안정적인 리더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병실 텔레비전 속 윤성태는 슬픈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기정이가 저렇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인 김재호 원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재호 원장은 제 부모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숨겨주십시오. 김재호 원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군. 하지만 자네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네. 물론 제 다리가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걸으면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더민을 방심시키고 싶었습니다. 놈이 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 앞에서 휠체어 신세가 된 폐인이 되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초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 전무,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저를 끝난 사람으로 보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서 보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매일 밤 저는 그렇게 혼자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낮에는 무너진 폐인, 밤에는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 그렇게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비서와 함께 조용히 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무님, 정말 윤 부회장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확신은 못해. 하지만 그날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가 자꾸 고모부와 겹쳐 들려. 강비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정이를 부탁한다고요. 저는 강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그저 흔한 당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아버님은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가셨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강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 무렵, 병원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기이. 차 앞으로 갑자기 한 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강비서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놀란 얼굴로 차문을 열고 내리자 젊은 여자가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이 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비서가 병원부터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괜찮다며 급히 떠났습니다. 저는 괜히 찜찜했습니다. 나중에 돈이라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우연히 그 여자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짐을 빼라고요? 지금 밤인데 어디로 가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조사해봐. 며칠 뒤,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25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떠안은 상황이었습니다. 월세까지 밀려갈 곳도 없었습니다. 강비서가 조사 내용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 평이 하나같이 좋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몫을 묵묵히 짊어지는 사람. 이상하게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집으로 데려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전해. 강비서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간병 때문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리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명목상은 생활보조와 간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자꾸 그 여자가 신경 쓰이는 건지. 서리가 집에 들어온 뒤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 드셔야 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다 또 밤새 아프실 거잖아요. 잔소리까지 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사람 둔 겁니까? 그러면 서리는 겁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그럼 몸 망가지시든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밉지가 않았습니다. 서리는 저를 환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억지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목욕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한 날이 있었습니다. 서리가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나요. 하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떨려 얼굴을 베이자 서리가 조용히 면도기를 가져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베이시겠죠. 서리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서리는 요리도 잘했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를 때면 이것저것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제가 끓여드리던 거예요.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유난히 심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신음을 참으며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리가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그녀는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말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밤마다 얼마나 아프신지.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누군가 이렇게 저를 걱정해 준 적이 있었던가. 저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강해야 했고 늘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리 앞에서는 처음으로 약해져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편안해졌다는 것.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익숙해졌다는 것. 어느 날 밤, 조사를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서리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식은 죽 한 그릇과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 꼭 드세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무님은 정말 못 걸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리는 제 방에서 본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밤마다 혼자 일어서서 재활 운동을 하던 제 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아직은 세상이 그걸 알면 안 돼. 서리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안 걷는 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을 잡아야 하니까.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내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서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혼자 너무 무거운 걸 짊어지고 계셨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는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다시 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시에 숨겨진 진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비서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 15년 전 부모님 사고 직전 차량 정비 담당 직원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 끝엔 윤성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무팀장 오민철이 모든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민철은 윤성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성태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성태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장 자리를 노린 움직임까지 시작했습니다. 윤성태는 이사회 소집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대표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차만식 회장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는 사고 이후 완전히 무너진 손자처럼 보였습니다. 고모 차은서도 남편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태 씨가 회사를 맡는 게 맞아요. 기정이는 몸도 저런데 어떻게 회사를 이끌겠어요? 고모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그런데 그 무렵 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윤성태의 향수 냄새. 순간 사고 당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로비, 등 뒤에서 들리던 목소리. 기정아, 미안하다. 그리고 누군가 제 등을 밀던 감각.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손길. 등을 떠밀던 그 힘.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스치듯 본 그림자. 그 모든 게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서리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악몽 꾸셨어요?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났어. 그날 밤. 분명히 누가 나를 밀었어. 서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은 흐릿했습니다. 윤성태가 직접 밀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비서가 어렵게 구해온 오래된 블랙박스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 사고 당일 윤성태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확인 제대로 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리고 저도 모두 윤성태의 손에 당했다는 걸. 며칠 뒤, 윤성태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그는 웃었습니다. 기정아, 몸은 좀 어떠냐? 이제 회사 일은 잊고 편히 쉬어라. 내 몫은 내가 다 챙겨줄 테니.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부.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요. 윤성태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마음껏 웃어도 그 웃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놈은 끝까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서리까지 위험해졌습니다. 퇴근하던 서리를 검은 승합차가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강비서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날 서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리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 사람한테까지 손대지 마.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서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무님, 저는 도마 안 가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낼 때였습니다. 저는 오민철을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오민철은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윤 부회장이 알면. 오 팀장.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 윤성태는 절대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버려질 사람이 누구겠어. 오민철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은폐한 증거들. 그게 다 당신 손에 쥐어 있는 순간. 당신은 그냥 토사구팽 당할 패일 뿐이야. 오민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넘기면 당신은 살 길이 생겨. 검찰에 협조한 자와 끝까지 은폐한 자의 죄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오민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미 윤성태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윤성태는 최근 들어 오민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오민철은 결국 제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부모님 사고의 진실,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제 추락 사고의 정황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성태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고모 차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은서는 남편을 향해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만식 회장이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대표 자리를 비울 수 없소.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장이 윤성태의 이름을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제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태는 비웃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정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내 몸으로 이런 자리까지 나오다니. 겉으로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윤성태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휠체어 발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의실 안에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윤성태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너, 설마. 저는 약간 절뚝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혼자 견뎌온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휠체어에 묶여있던 줄 알았던 후계자가 제 두 발로 윤성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윤성태 앞에 똑바로 마주 섰습니다. 고모부, 제 자리를 너무 빨리 탐내신 것 같습니다. 윤성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6개월 동안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모부 안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끝났다고 믿는 그 얼굴을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강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회의실 화면에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부모님 사고 직전 정비공에게 입금된 거액. 그 돈의 흐름이 모두 윤성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비자금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수년 동안 빼돌린 회사 자금, 차명 계좌와 위장거래 내역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리더라 믿었던 사람의 민낯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 추락 사고가 있던 날 밤, 타워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윤성태의 차가 타워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사고 직후 황급히 빠져나가는 장면. 그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사고 당일 녹음된 윤성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확인 제대로 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만식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태야, 이게 사실이냐? 윤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민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윤 부회장의 지시로 모든 증거를 은폐해왔습니다. 15년 전 사고도, 이번 추락 사고도 전부 윤 부회장이 꾸민 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태가 오민철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이 배은망덕한 놈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성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저를 몰아내려는 음모예요. 회장님, 저 녀석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흐르는 증거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차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성태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남편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차만식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윤성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가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였어. 내가 친자식처럼 믿었던 내가. 윤성태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닥쳐. 회장의 호통이 회의실 울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윤성태 씨, 살인과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성태가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없으면 이 회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끌려나가던 윤성태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 받았어야 할 정의입니다. 윤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차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고모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사람을 너무 오래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빠져나간 회의실. 이제 회장과 저만 남았습니다. 차만식 회장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꼿꼿하던 노인이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희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놈을 믿었어.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간 것도 내가 그놈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너까지 그놈 손에 죽을 뻔하게 만들었어.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압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니. 내가 그놈을 회사에 들인 그날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놈을 조심하라고 했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 깊이 갈라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이었어.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그랬어. 아버지, 매형 곁에 두면 안 됩니다. 회사 돈이 이상하게 새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 설마 사위가 그럴 리 있겠냐고. 내 딸의 남편인데.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았을 거야. 너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전부 이 못난 늙은이 때문이야.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지,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는지 수없이 원망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진 노인을 보며 그 모든 원망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놈이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저도 모두 그 사람의 거짓 얼굴에 속았을 뿐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원망했던 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15살의 저. 병원 침대에서 홀로 울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진 노인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는 걸.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이제 우리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회장은 제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성태는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부모님 사고와 제 추락 사고, 그리고 수많은 비리까지.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고모 차은서는 한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정 식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매일 친정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오래도록 울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어느 날 고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정아,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한테 속은 건 우리 모두 똑같아요. 고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고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모 역시 윤성태에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오히려 진실을 알고 가장 무너진 사람이 고모였습니다. 오민철은 죄를 인정하고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라 제 두 다리로. 여전히 다리는 가끔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제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내 것이다. 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거라. 저는 그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서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난 어느 봄날, 재활실 창가에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서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다리는 괜찮으세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기 전엔 그냥 복수만 생각했어. 매일 밤 미움 하나로 버텼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숨지도 않을게. 내 곁에 있어줘.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